진짜가 되라고 말하시다. 88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나는 말지를 떠나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성난 휠체어라는 단편소설로 창작과 비평을 통해 등단했다. 남편은 일송정이라는 사회과학 출판사를 열고 학생운동 논쟁사, 철학 다이제스트 등등의 세미나 서적을 내다가 북한 바로알기 운동 차원에서 근대조선 역사와 현대조선 역사를 출판했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그 즈음 휘의 일이 터졌다. 휘는 내 사촌동생이다. 우리 집안에서는 사촌끼리 매우 가깝게 지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독립운동가나 혁명가가 멋있게 보였다. 휘는 첩보원을 동경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반공영화를 많이 보았다. 반공영화의 주연은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나 전향한 여관첩이었다. 박노식, 윤정이가 주연한 첩보영화는 매우 인기가 높았다. 대한민국의 정보부 직원 박노식이 난파된 여관첩 윤정이를 전향시키고 사랑에 빠진다는 줄거리였다. 이 영화는 여주인공 윤정이가 북한에 의해 혀를 잘린 뒤 벙어리가 되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영화들에 별로 감동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혀를 자른다든가 벙어리가 된다든가 갑자기 자기 친구를 배신한다든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버린다 등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휘는 그런 종류의 첩보 영화 속 남자 주인공들에 매료되어 있었다. 휘는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다. 아역 배우로 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경주 최 씨의 핏줄 때문인지 휘와 나는 집요한 성격이었다. 어렸을 적 소망대로 각자의 길을 걸었다. 내가 학생운동을 하고 감옥에 갔다 온 뒤에도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었듯이 휘는 국가안전기획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휘는 정보기관 시험에서 2차 면접까지 통과했으나 3차 면접 및 신원조회 과정에서 떨어졌다. 떨어진 이유가 문제였다. 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남편의 국가보안법 위반 때문이었다. 이 일로 온 집안에 불화가 생겼다. 그러나 누구도 이 일을 입 밖에 내어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우리 집 식구들은 설마 사촌의 경력 때문에 떨어졌을까? 그런 게 문제 되겠어? 대학교 또 데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게 문제되진 않았을 거야. 하는 식으로 나를 옹호해 주었다. 내 앞에서는 그렇게 위로했지만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혹시 나 때문에 조카들이 앞길까지 막히면 어쩌나 노심초사하셨다. 그렇다고 나를 원망할 수도 없고 하여간 답답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촌 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나도 어려운 처지여서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작은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한 모양이야.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 며칠 뒤 집안에 일이 있어 친정에 가야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뵐지 막막했다. 무섭기도 했다. 눈물이 날 것도 같고 하여간 복잡한 심정에 빠져 친정으로 갔다. 늘 그렇듯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과일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도 사촌동생과 작은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주셨다. 글도 열심히 쓰고 신경 쓰지 말고 지내라. 아버지로서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이셨을 것이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가시다가 뒤돌아서
한 말씀 더 덧붙이셨다. 이왕 할 거면 디디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요. 힘들게 하는 건데 내가 너희 쪽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진짜다 인정해 줄 정도로 해요. 내가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가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다 라는 말만 하지 않으셨어도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내 길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고 힘든 삶이 더욱 고달프게 느껴졌다. 우리 작은아버지는 집안 대소사를 잘 챙기는 스타일이셨다. 엄마는 아버지 집안 사람 중에서 둘째 숙부를 가장 신뢰하셨다. 유유상종이라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숙부는 엄마 말에 따르면 성격이 온순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했다. 아버지처럼 모나지 않아 친구도 많았다. 그리고 나름 경제적 수완도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물론 형제 그리고 조카들을 알뜰살뜰 챙겼다. 특히 작은아버지는 서울대에 다니는 큰언니를 매우 이뻐하셨다.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 누구누구야 큰언니를 부르곤 하셨다. 용돈도 큰언니에게는 몇 배로 더 주셨다. 누구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내가 누구누구 생각만 해도 어깨가 으쓱으쓱해요. 형님이 뒷바라지라고 제대로 해준 적도 없고 거꾸로 큰딸이라고 집안일만 시켰을 텐데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를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다니 천재야 천재 이렇게 말씀하시고 숙부는 꼭 사족을 달았다. 누구누구가 아들이었으면 집안의 대들보가 됐을 텐데 그런 작은아버지가 나로 인해 휘의 정보기관 취업이 좌절되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내셨다. 이것만으로도 큰일이었다. 아버지 형제는 4명이었다. 할머니가 큰아들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으므로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못한 아버지 노릇까지 대신했다. 동생들의 진학, 취업 문제 등등도 아버지가 도맡아 처리해 주었다. 그럭저럭 화목한 형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 집안의 화목이 깨져버린 것이다. 좀처럼 감정 표현을 하시지 않는 엄마가 그 즈음 어느 날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는가 보다. 그게 엄마로부터 들은 가장 마음 아픈 말이었다. 엄마는 혼자 감정을 사귀는 스타일이셔서 웬만해서는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게다가 나는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도 엄마도 내게 극단적인 말이나 감정 표현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시다니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정서적으로 아버지와 가까웠고 엄마는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저 엄마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버지와는 얕은 감정의 교류나 사회적 지식을 주고받았던 것이고 엄마는 나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배경 같은 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기 같아서 엄마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처음엔 한두 방울 눈물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정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나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엄마는 늘 그러셨듯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내 눈물이 그칠 때까지 잠자코 있으셨다. 엄마는 이후에도 나로 인한 휘의 취업 불발에 대해 언급한 일이 없으시다. 나도 엄마에게 다시는 관련된 얘기를 한 일이 없다. 앞서 언급했듯 휘의 일로
아버지가 작은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나를 찾아오셨던 일. 와서 했던 말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기이한 느낌이 든다. 아버지는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다. 더구나 당신의 딸이 그런 반정부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동의한 적이 없었다. 그저 객관적으로 전두환 군부독재가 문제가 많으니 학생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도의 태도를 취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빈말이었다. 아버지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다거나 공익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일을 별로 좋게 보지 않으셨다. 내가 결혼 이후에도 사회과학 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운동하던 친구들과 만나던 것을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내게 늘 영어학원에 다녀라, 대학원 준비를 해볼래 등등의 권유를 하셨다. 그런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잠은 주무실 수 있었을까?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나를 찾아왔던 것일 테다. 그리고 내게 해줄 말을 몇 번이고 종이에 적어 연습하셨을 거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다. 연습하고 다시 고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진짜가 되라고 말하고 가신 것이다. 나이가 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아버지는 일관성이 있었다. 감옥에 갔다 온 나를 복학시키려 했던 것, 진짜가 되라는 것 등도 다 따지고 보면 뭔가 이루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평생 진급, 출세 같은 단어의 감옥에 갇혀 사신 분이다. 당신과 가치관이 다른 딸과 관련해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식으로 이해하셨던 것이 아닐까. 어차피 세상은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고 여당과 야당으로 국회는 구성되어 있으므로 아버지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진보 정당에서라도 한자리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을 거다. 아버지는 남을 믿지 않으셨다. 법적 원칙과 세상의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셨다. 남을 도와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으셨다. 대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절대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진급의 감옥, 출세의 감옥에 갇혀 사시면서 깨달은 것은 현실은 돈과 학벌과 학연, 지연으로 얽힌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돈도 학벌도 인맥도 없었던 아버지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자기 실력뿐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세상을 각박하고 삭막하기 그지없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귀환해 거친 세상과 맞섰고 호롤단신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의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회상은 늘 측은함으로 끝나는데 이 대목 또한 마찬가지다.